짜자잔. 라방 별풍선 쓸 수 있나요? 아 글쎄요. 이건 그냥. 자 보자. 그 유명한 톰슨의 음극선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가 이렇게 뿅 이렇게 나왔고요. 뿅 나오는데 어디를 통과하게 되냐면 전기장하고 자기장 속을 통과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전기장도 없었고 자기장도 없다고 할 때 그냥 얘가 그냥 이렇게 슉 하고 이제 그냥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면 딱 닿게 되는 스크린의 어떤 위치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다가 전기장도 걸어주고 자기장도 걸면 얘가 전하를 띤 물질이니까 전자기력이 생기겠죠. 뭐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한 전기력이 생길 수도 있고 하여튼 전자기 유도력이 생길 수도 있고 막 해서 얘가 뿅 휘나 봐요. 뿅 휘어가지고는 요 닿는 위치가 여긴데 그게 처음의 위치하고의 차이를 S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이럴 때 이제 얘를 표현하기 위한 여러 물리량들, 예를 들면 뭐 전극판의 길이라거나 그때 걸려있는 전기장 색이라거나 그 다음에 수직하게 걸어주는 자기장의 색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이미 알려져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서 열심히 계산을 하면 이때 여기서 얘는 전자 뭐가 되겠어요? 전하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M은 뭐겠어요? 이 녀석의 전자의 질량이 되겠죠. 그 녀석의 B값을 이렇게 알아낼 수 있거든요. 이때 하필 이 녀석을 톰 선생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비전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측정해낸 업적으로 저 사람은 뭐 받습니까? 노벨상 받죠. 그래서 노벨상 받는 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얘를 이렇게 유도해내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공부해 볼 만한 가치는 있지만 얘를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은 이건 이제 뭐 화학이라기보다는 뭐예요? 물리학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은 그 하이탑 물리2에도 이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이탑만 뒤져도 나오는 과정인지라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물리학적으로 분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물리학 전자기학 시간에 추가로 배우시고 지금은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값들 중 여기서 여기부터 여기 잘 보면 얘는 전기장색이고 얘는 자기장색이고 극판 길이고 스크린 길이 거리잖아요. 얘네들은 사실 마구 변할까요? 뭐 상수일까요? 이게 기계적으로 장치가 세팅되면 이거 바꿀 일은 거의 없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결국 이 실험을 해서 사람이 뭔가를 측정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것을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측정한 것이 결국 누구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것과 상관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요것과 요 S가 서로 함수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수식이 아니라 정성적 관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1. 자, 2라는 게 뭐예요? 바로 전자 전하량이죠. 그럼 이 전자 전하량이 클수록 여기에 이 전자에 작동하게 되는 전자기력 어떻게 되겠어요? 또 커지고 전자력이 커지니까 이 궤적이 변하는 것도 조금 변하겠어요? 많이 변하겠어요? 많이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선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수식을 전혀 몰라도 저 전자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과 여기 휘는 정도가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M2는 전자 질량이죠. 근데 이 전자 질량이 만약에 커진다고 하자. 그러면 관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관성이 커지고 관성이 커지면 많이 휘겠어요? 잘 안 휘겠어요? 잘 안 휘겠죠. 그러면 이때 알 수 있는 거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요 부분이 저 입자의 질량하고는 반대 상관관계가 있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이 둘을 한꺼번에 엮으면 요 놈하고 요 놈 사이에 무슨 함수 관계가 있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뭘 안 해보고서라도요. 이런 식의 수리적 분석을 안 해보고서라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거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삽을 한 자루 쥐어주고 야, 땅 팔아. 왜요? 거기서 중요한 거 나올 때까지 땅 팔아. 중요한 게 뭔데요? 나도 몰라? 라고 일을 시켰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말도 안 돼. 왜 땅을 왜 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200년 전에 저기 어떤 해적이 배를 끌고 가다가 난파가 돼서 이 근처 어디에 뭐냐면은 근처 어디에 그 보물선이 이 뭐냐면은 난파돼서 묻혀 있다는 정보가 있어. 여길 파봐. 그러면 조금 파볼 마음도 살짝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예 아무 생각도 없는데 오늘 벌떡 일어나서 얘를 전기장에 넣어봐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질 않는다고 인간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리적으로 증명을 했다라는 건 이걸 모르기 전에 이 아이디어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그러면 관계가 있겠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구동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이런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수식이 먼저가 아니고 이런 아이디어가 먼저라는 거죠. 근데 화학적으로는 이런 아이디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식 전개하는 건 나중에 물리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미국은 어느 분야의 강대국이죠? 과학 중에서요. 모든 분야. 미국에서 가장 발전한 과학 분야. 화학이에요. 화학이에요. 그게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준 가장 강력한 요소예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요.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의 차이인데 유럽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걸 수리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해요. 유럽 사람들은.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걸 장치로 만들 생각을 해요. 유럽 사람들은. 아니 미국 사람들은. 이게 지금과 미국의 큰 문화적 차이를 만들어요. 한국 사람은 만들어진 걸로 돈 벌 생각을 해요. 만들어진 걸로 돈 벌 생각을 해요. 자, 이거를 처음에 구현하는 것과 구현하는 걸 돈을 버는 건 이거 또 같은 문제예요. 또 완전 다른 문제예요. 돈 버는 것도 다른 문제죠. 이걸 돈 버는 걸 귀신같이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게 한국을 지금의 선진국으로 만들어준 요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국 애들은 뭐 잘 모르겠잖아요. 그럼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냅다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윈도우는 오류가 많은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지구를 정복했어요? 윈도우는? 먼저 만들어서 그냥 돈으로 깔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윈도우라는 회사가. 그래서 먼저 만들어서 대충 만든 다음에 시장에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류가 생기죠. 네, 수정해 드릴게요. 또 수정하는 거예요. 또 누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수정하는 거예요. 일종의 상품으로 먼저 만들어낸 다음에 인류 전체의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또 계속 최적화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프로그램이 됐건 물건이 됐건 우선 맨 먼저 만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유럽 사람들은 만드는 건 천천히 만들고 그걸 만들기 전에 논리적으로 막 차근차근 밟아가요. 그래서 유럽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상품들은 그래서 품질이 좋은 편이에요, 나쁜 편이에요? 품질이 좋고 고장이 좀 적어요. 근데 이제 미국 제품들은 초반에 만들어진 건 좀 불량률이 좀 심해요. 근데 그게 시장에서 깔리고 나서 수정이 되고 나면 상당히 탄탄한 제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하고 유럽의 차이인데 그래서 유럽이 철학적으로 발전한 학문은 물리학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철학적으로 발전한 학문은 화학이에요. 그래서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준 아이디어는 화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대륙마다 약간 그런 차이가 좀 있죠. 여하튼 그래서 화학적으로는 이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전자 관련해서 또 중요한 업적을 쌓은 사람 바로 그 유명한
밀리칸이라는 양반이 있죠. 자, 밀리칸이라는 사람이 무슨 실험했어요? 뭐 기름방울 떨어뜨리기 실험을 했죠. 그래서 그걸로 뭘 알아내냐면 전자 전하량을 직접 측정하죠. 그래서 그 값이 그 유명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고요. 알겠죠? 알아두시고 그러면 그 덕에 뭐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전자의 질량도 알 수 있게 된 거죠. 다시 어디에 집어넣어서요? 얘를 여기 집어넣어서요. 비전화 값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구해놓은 전자 질량은 대략 9.1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밀리칸 실험 역시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고요. 화학적으로는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낮아요. 화학 시험 문제로 밀리칸의 실험을 내는 사람은 내가 딱 한 명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수업하던 그 광주과학고의 교수 한 명이 밀리칸의 기름방울 실험을 화학 시험에 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제외하고는 이거 화학 시험에 내는 사람은 못 봤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 교재 7페이지를 보시면 나눠드린 교재 7페이지 보이세요? 그래서 나눠드린 교재 7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밀리칸의 기름방울 실험이 수록되어 있긴 합니다. 찾았습니까? 그래서 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밀리칸의 기름방울 실험 나와 있는데 이게 내가 수업 준비하다가 찾아가지고는 밀리칸의 기름방울 실험을 가장 예쁘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쭉 보시면은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내가 정리를 잘 해뒀으니까 혹여나 천회하나 만회하나 학교에서 발표할 일 있으면 요거 보고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여기 있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할 얘기가 중요합니다. 저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다 썼어요? 준다. 시우사. 쓱쓱쓱쓱. 시우사. 쓱쓱쓱쓱. 자, 세 번째, 톰슨 에코담 세 번째, 밀리칸이 2번이었죠? 세 번째, 원자 모델링의 변화. 자, 원자 모델에서 근대화학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원자 모델에서 근대화학에서 가장 최초로 원자 모델을 제시한 사람 바로 달턴이죠. 자, 달턴 원자 모델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영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쓰고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금강불괴. 자, 금강불괴란 말 알죠? 이게 보통 뭐 읽으면 이런 말 많이 나와요. 무협지 이런 거 보면은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강불괴, 뭐 할 수 없다? 쪼갤 수 없다. 이게 바로 이 달턴의 가장 중요한 원자 모델의 아이디어죠. 아시겠죠? 사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근데 왜 이런 가정을 했을까요?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질량 노벨상 못 받았습니다. 왜냐면 그때 노벨상. 노벨이 태어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달튼상. 근데 달턴은 왜 이렇게 원자를 정리했을까요? 설명하기 위해서. 정답. 이렇게 한 게 이게 맞다라기보다는 질량 보존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알갱이니까 스스로의 질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뭔 일이 벌어져도 쪼개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질량도 어디 안 가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달턴은 원자를 저렇게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톰 선생께서 나오셨어요. 톰 선생이 드디어 뭘 발견해요? 전자를 발견하죠. 그런데 이때 이 전자는 어디에 있던 거예요? 수소.
초선호. 어디에 있는 전자예요? 원자에 있는 전자죠. 와우. 바로 봐. 어떤 원자에 속해 있는 전자일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음극선 실험에 이 전자가 어디서 튀어나오냐면요. 고전압으로 걸려 있는 그 음극판에서 전자가 자유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봐봐요. 이렇게 뭐 이 꼬마 전구 회로가 있다고 치자. 그럼 이렇게 스위치 연결하면 이렇게 불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때 이 꼬마 전구 회로를 끊어버렸어요. 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끊어놓은 상태에서 고전압 걸면 어떻게 되게? 불이 들어오겠죠. 불 들어와요. 와.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게 고전압이면 여기서 자유전자가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네. 자유전자가 이 공기나 진공을 뚫고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 조건에서 벌어지는 건 아니고 엄청난 고전압을 걸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장치가 바로 음극선 발생 장치예요. 그래서 음극선 발생 장치는 뭐냐면 보통 유리관으로 만들어요. 유리관으로 만들고 여기를 진공으로 만든 다음에 짜잔 이렇게 엄청 고전압으로 걸어줘요. 그럼 고전압으로 걸고 그럼 여기가 플러스 극이겠죠. 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이너스 극에서 뭐가 나와요? 자유전자가 나올 거 아니야. 네. 근데 사실 이 상황은 뭐냐면 꼬마 전구에서 전선이 끊어진 거예요. 네. 그럼 전선 끊어지면 원래는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는데 얘기를 엄청 고전압으로 걸면 여기 맺혀 있던 자유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음극선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저항이 0이에요. 이 금속 원소에 맺혀 있던 전자가 떨어져 나올 때 전기저항이 있겠죠. 네. 그리고 얘가 플러스 전극에 붙어서 플러스 전위 쪽으로 들어간 그 접촉되는 부분에서 또 전기저항이 있긴 있겠죠. 네. 있긴 있을 건데 저항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서는 초선극지 그거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전위가 없는데 이동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전압을 충분히 걸어줄 때만 이동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기저항이 없진 않을걸요? 있을 거예요. 그건 나중에 물리 선생님 때 물어보세요. 예, 폐로 좀 전자가 튀어나와요. 팍 튀어나와요. 이게 음극선이에요. 그런데 이때 누구가 영향을 줄 수 있냐면 요 녀석의 모양이 약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 놓으면 전자가 잘 튀어나와요. 뾰족하게 만들면. 그것도 무슨 모델링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물리 선생님 만나시면 여쭤보세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전압을 걸면 일종의 이거죠. 그러니까 낭떠러지가 있는데 낭떠러지 사람 밀면은 그 사람이 떨어지려고 그래요. 떨어지길래 저항해요. 저항해요. 저항하죠. 근데 세게 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선이 끊어져도 전류는 이동할 수 있어요. 그게 저항과 전압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 자유전자이기 때문에 결국 이 전자가 어디서 빠져나온 거냐면 전극을 구성하는 물질로부터 빠져나온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전극을 구성하는 물질도 달턴의 생각으로 뭐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달턴은 모든 물질이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 거예요? 원자로 구성된 거죠. 어떤 물질로부터 전자가 튀어나왔다면 그것을 구성하는 원자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이게 뭐랑 연결될 수밖에 없냐면 그렇다면 원자는 이제 노후 모어 금강불괴. 전자를 원자핵으로부터 튀어나온 전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럼 더 이상 원자는 쪼갤 수 없는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바깥에 나가서 산이나 이런 데 가서 이런 바위를 보자고 생각해 봅시다. 바위가 눈에 띄었다. 네. 그러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순물질이에요, 혼합물이에요? 혼합물. 자연계에는 순물질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순물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고 자연에는 순물질이 없어요. 그러면 바위라고 하는 것도 이게 혼합물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보는 바위도 당연히 균이래요? 대부분 불균이래요? 불균해서 여기 이제 뭔가 이렇게 어른 이렇게 서로 다른 광물 요소들이 이렇게 콕콕콕 박혀 있잖아요. 네. 그럼 이때 바위라는 말을 쓰는 순간 얘는 몰캉몰캉한 거예요? 뭐 단단한 거예요? 단단할수록 이게 뭐가 어른 다른 게 보여도 이렇게 손으로 끌어낸다고 이게 뽑혀 나와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지. 이게 딱딱한데. 네. 그런데 뽑혀 나왔잖아. 네. 그럼 얘는 단단한 거야, 단단하지 않은 거야? 단단하지 않다. 단단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시한 게 푸딩 모델인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푸딩 모델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틀려서 이 톰슨은 이걸로 엄청난 조롱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딩 모델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원자가 유동적이어야 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누구에 반해서? 달턴에 반해서. 그러니까 톰슨 선생 이전에는 원자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가 달턴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톰슨은 자기가 전자를 발견했고 그 달턴의 헤게모니를 바꾸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푸딩 모델을 제시한 거지. 즉 시대적 한계로서 이렇게 제시한 거지. 이게 사실은 톰슨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롱당할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톰슨은 어떤 모델을 만들어내요? 자, 이런 식으로다가 원자에 이렇게 양전하가 분포되고 요 전체가 몰랑몰랑 한 상태에서 푸딩에 이렇게 건포도가 끼어 들어가 있듯이 전자가 콕콕콕콕 박혀 있는 요런 모델로 원자 모델을 제시한 거죠. 네. 그죠? 아, 푸딩에 아무거나 넣을 수 있어요. 아무거나. 그냥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뭐 과일 젤리 같은 거 막 과일 이런 거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뭐 건포도가 뭐 씹는 맛이 건포도가 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많이 넣죠. 이게 건포도가 그 한국 사람들은 건포도 많이 안 먹잖아요. 그냥 뭐 있으면 먹는 거고 그렇진 않. 그런데 이제 유럽하고 중동 지역은 건포도를 어마무시하게 먹어요. 왜냐하면 유럽하고 중동은 건조하기 때문에 그냥 포도 있죠. 포도를 나무에 매달아 두면 건포도가 돼요. 그래서 포도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럼 수확시기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무에 달린 상태로 건포도가 돼요. 아, 그 건포도가 진짜 포도를 말린 거예요? 예. 다른 종이 예. 이렇게 작아지고. 그래서 그 유럽산이나 진짜 중동산 건포도를 먹으면요. 진짜 불쾌할 정도로 달아요. 어마어마해요, 그 당도가. 그게 유럽이나 중동에서는 이제 나무에 달린 채로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지역 사람들이 이거 많이 먹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포도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포도가 그렇게 달진 않죠. 네. 우리나라 포도는. 근데 유럽 포도는 진짜 달아요. 그러니까 불쾌할 정도로 달아요. 마치 설탕 퍼먹는 것처럼 달아서. 아, 그래서 유럽 포도주가 맛있는. 예, 그래서 달기 때문에 그걸로 술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포도로는 포도주를 바로 만들 수가 없죠. 오. 당도가 떨어져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유럽 포도는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유럽 포도는 종이 다양한데 그래서 유럽 포도는 사람들이 그냥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달아서 바로 먹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 포도는 술을 만들고요. 오히려 그냥 먹기에는 우리나라 포도가 좋은 거예요. 좀 이게 덜 달고 상큼한 거죠. 이제 왜냐면 과일은 약간 새콤달콤할 때 더 맛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먹기는 우리나라 포도가 좋은데 술을 만들 수는 없어요. 당도가 떨어져서. 뭐 여하튼. 그래서 요런 모델을 제시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 전자 발견 이후에 이제 누구의 연구로 연결이 돼요? 바로 러더포드의 연구로 연결이 되죠. 자, 여기 지웁니다. 지울게요. 으쌰. 자, 그 다음 두 번째 4.2 러더포드 첫 번째 1 실험 장치. 자, 러더포드의 실험 장치. 짜자자잔.
우선 뭐가 필요하냐면 radioactive material이 필요합니다. 자, radioactive 우리말 번역 연성과 전성이 뛰어난. 바로 방사성 물질이겠죠. 자, 방사성 물질은 뭐를 내놓는 게 방사성 물질입니까? 방사선은 방사능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방사능? 네. 방사능을 내어놓는 물질이 방사성 물질입니다. 근데 자, 방사성 자연 방사능이 다 뿜어내는 거 아니에요? 아, 예. 근데 자연 방사능이란 말은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방사능을 뿜어낸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연에 방사성 물질이 곳곳에 분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뿜어져 내는 게 아니고요. 그럼 그 말은 내 몸도 자연이에요, 자연 아니에요? 자연이죠. 자연이잖아요. 그럼 사람 몸에서도 방사능 나오겠네? 맞아요. 아니었어요? 없다고요. 사람 몸에서 방사능 거의 안 나와요. 알겠어요? 내가 굳이 방사능 물질을 먹지 않는 이상은 사람 같은 이런 생명체에서는 방사능이 안 나와요. 알겠어요? 내 세상이 깨졌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자연에 이 레이디오 액티브한 물질이 곳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도 나오는 거지. 그럼 물론 자연에서 나오는 방사능 양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나오는 방사능 정도는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뎌요? 있어요. 견딜 수 있습니다. 왜? 왜? 이미 적응이 왜? 됐어요. 왜? 적응이 됐어요. 이거 이번 유기시험 범위죠. 뭐야? 우리 몸이 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가 면역.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랑 무슨 상관이죠? 단백질의 가장 중요한 화학 결합이 뭐예요? 펩타이오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죠. 저게 방사선 뒤에 본 전기. 이번 유기시험 범위죠. 네. 펩타이드 결합은 구조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이게 펩타이드 결합이거든요. 네. 탄소, 산소 이중 결합하고 질소. 그런데 이때 얘는 자, 이 질소에 비공호 전자 있죠? 여기 산소에 비공호 전자 있죠?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압 이야. 하는 공명 구조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질소하고 탄소 사이가 이런 식으로 이중 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소가 1-가 되고 질소가 1+가 되거든요. 이때 탄소하고 질소가 이중 결합을 이룬다는 얘기는 결합력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결합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결합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즉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결합력 중에서 펩타이드 결합이 결합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펩타이드 결합을 가지죠. 네. 왜겠어요? 단백질로 이루어졌으니까. 바로 얘가 자연 방사능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단백질로 구성된 이유는 저 펩타이드 결합이 자연 방사능 속에서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펩타이드 결합으로 진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공명 구조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죠? 세특 주제다, 세특 주제. 오케이. 그런가요? 그래서 그 좀 희한해, 그런 좀 대단해 보이는 그런 것들도 간단한 공명 구조와 옥텐 룰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설명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은 혹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방사선이 자연 방사선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행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지구 말고. 그런데 거기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생명이 탄생해서 생명이 진화를 거듭했다면 그 행성에 있는 생명체는 단백질로 되어 있겠어요? 단백질이 아닌 결합으로 되어 있겠어요? 아닌 결합. 단백질이 아닌 결합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금속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오. 왜냐하면 더 강력한 자연 방사능 속에서도 살아남을 어떤 화학 결합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아이디어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만 생명체들이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지구 다른 환경에서도 생명들이 나타난다면 전혀 다른 화학 결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알겠죠? 뭐 여하튼 자, 이건 됐죠? 준다. 자, 어쨌건 그래서 이 방사성 물질은 뭐를 뿜어내는 게 방사성 물질이라고요? 방사능을 뿜어내는 게 방사성 물질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방사능 얘기 나온 김에 슬쩍 해볼게요. 여러분 학습지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1의 방사능은 몇 가지? 세 가지. 그걸 첫 번째 뭐? 알파선이라고 하죠. 자, 알파선의 정체는 뭐예요? 알파선의 정체는 바로 힐륨 2, 4, 2 플러스. 요게 바로 알파선이죠. 그래서 힐륨 원자에서 전자 두 개 떼어낸 원자핵, 그걸 알파선이라고 하죠.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베타선은 뭡니까? 일렉트론. 바로 전자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를 그 뭐냐면은 원소 표기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자, 전자는 질량수가 얼마예요? 전자는 질량수가 얼마예요? 자, 다시 보면, 자, 힐륨 2, 4에서 2의 뜻이 뭐예요? 2. 원자 양성자 개수. 2의 뜻이 뭐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개수죠. 네. 4의 뜻은 뭐예요? 질량수. 이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중성자 개수합 질량수죠. 그러면 이런 표기를 전자에게 한다면 마이너스 전자는 원자 번호 얼마예요? 전자는 원자 번호 0이죠. 네. 왜? 아니 0이 아니고요. 전자는 원자 번호를 1-라고 정합니다. 왜? 양성자 전하량은 1이잖아. 1 플러스잖아요. 근데 전자 전하량은 1-이기 때문에 전자의 원자 번호는 1-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자의 질량수는 얼마일까요? 전자의 질량수는 0입니다. 왜? 전자는 양성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자는 중성자 있어요? 없죠. 그래서 전자의 원소 표기는 -1이 원자 번호고 0이 질량수가 되는 겁니다.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여러분 학교 학습지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필기가 나와서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원소 표기 이렇게 하듯 전자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자체를 베타선이라고 하는데, 재밌는 건 요 전자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는 화학 전자가 아니에요. 화학 전자가 아니란 얘기는 지금 베타선에서 나온 전자는 원자의 최외곽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로서 다른 원소들과 화학 결합을 해서 공유 결합을 이루는 그런 전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그런 전자가 아니고 자유전자. 얘는 핵전자예요. 핵이 가장 근접한 게 아니요. 핵 내부에서 방출되는 전자예요. 왜? 핵 내부에서 전자가 방출될 수 있어요. 뭐 어떤 식으로? 알려지면서 너무 어렵다. 너무 심오한 그런 게 어떤 식으로? 자, N이 누구 표기예요? N은 뭐지? 중성자죠? 중성자는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0번이죠. 네. 질량수는 얼마예요? 1이요 1. 1이죠. 얘가 핵 안에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양성자가 될 수 있어요. P가 무슨 표현이에요? 양성자 표현이죠. 자, 양성자는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1이요. 뭐야? 1이죠. 질량수 얼마예요? 1. 1이죠. 뭐를 내면서? 전자를 방출하면서.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면서 전자를 방출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핵으로부터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전자는 뭐 공유 결합을 해요, 이용 결합을 해요, 그런 전자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핵으로부터 튀어나온 전자예요. 물론 핵으로 튀어나온 다음에 뭐 다른 원자가 또 걔를 받아들여서 화학 전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시작 자체가 화학 전자가 아니고 핵으로부터 튀어나온 전자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식의 핵 반응식을 쓸 때도 잘 보세요. 1 더하기 마이너스 1 하면 뭐가 돼요? 0 되죠? 1 더하기 0 하면 뭐가 돼요? 1이 되죠? 요 원자 번호하고 질량수가 더하기 빼기가 딱 맞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핵 안에서는 중성자가 양성자가 돼서 전자를 방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 전자가 튀어나오는 걸 베타레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방사선 세 번째 또 뭐가 있죠? 간말이. 감마레이가 있죠? 헐크. 그렇죠. 헐크 얘기도 내가 예전에 했었죠. 네. 자, 감마레이는 뭡니까? 불안정. 얘는 순수한 고에너지 일렉트로 매그네틱 웨이브 되겠습니다. 자, 일렉트로 매그네틱 웨이브 우리말 번역은 뭡니까? 전자기파. 이 전자기파를 우리말 1음절로 뭐라고 합니까? 빛. 알겠죠? 그래서 감마레이는 순수한 빛 에너지입니다. 알겠죠? 네. 윤우 윤우란다. 준우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더워요. 아 덥다고? 네, 나도 정말 덥네요. 여기. 덥네요. 좋아요. 오. 힘드네요. 형님 너무 든든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 그래서 방사성은 몇 가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방사선은 생명 친화적입니까? 생명 파괴적입니까? 네. 생명과 방사선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방사능이 없고요. 방사능이 있는 곳에서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방사능은 무조건 반생명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물질을 하나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물질을 준비하는 순간 이 실험을 하는 연구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계속 폐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연구자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빠요. 나쁘겠죠? 그러면 튀어나오는 방사선을 좀 제어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얘를 뭐로 감싼다? 요렇게 납상자. 납으로 되어 있는 상자로 둘러쌉니다. 혹은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왜 하필 납이죠? 납은 흡수예요. 바로 얘는 방사선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이유를 묻자면 고밀도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금으로 해도 흡수. 상관없어요. 아주 고밀도 물질이면 기본적으로 방사능을 잘 흡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밀도 물질은 핵 안에 양성자도 많죠. 중성자도 많죠.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핵 반응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밀도 물질은 기본적으로 방사능을 잘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밀도 물질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비쌉니다. 대표적으로 금, 은 이런 것들이라서. 그러면 고밀도 물질 중에서 그나마 값이 싼 거 납. 무슨 말 알겠죠? 납. 그래서 요 납이 어떻게 된다? 납이 고밀도 물질 중 가격도 괜찮고 그 다음에 방사성을 잘 흡수해서 이런 식의 실험을 할 때 그릇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군대 같은 데서 교육받을 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핵폭탄이 터져요. 핵폭탄이 터질 때 가장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는? 콘크리트. 물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가장 안전한 곳. 그 수납장으로 들어. 네. 핵폭탄이 터졌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광산이에요. 광산. 물론 우리 주변에 광산이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강원도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옆에 폐광산이 있어. 근데 저기서 번쩍하고 버섯구름이 보여. 냅다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멍이 뚫려 있어. 자, 왜냐? 광산은 뭘로 둘러싸여 있어요? 광산은. 광산은 무지막지한 돌멩이들,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돌멩이, 산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저밀도예요, 고밀도예요? 굉장히 고밀도. 고밀도죠? 그런 애들이 방사능의 대부분을 흡수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핵폭탄이 터질 때 그나마 제일 안전한 곳이 그래서 광산이에요. 그래서 핵실험을 어디서 해요? 그래서 핵실험을 광산에서 하는 거예요. 지하에서 터뜨려서 땅 속에서 터뜨리면 그 핵폭탄에서 제일 무서운 요소가 사실은 방사능이잖아요. 네. 그 방사능을 모두가 누가 흡수하기 때문에 그 지하의 돌멩이들과 바위들과 암석들이 다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핵폭탄의 위력 실험은 다 지하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만약에 천에 하나 만약에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핵폭탄이 터지면 어디로? 광산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지하 벙커라는 걸 만들죠. 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별로 없는데 저기 미국 사람들 중에 돈 많은 사람들 막
10억씩 100억씩 들여가지고 지하 벙커 초호화 벙커 만들어 놓고 막 유튜브에 영상 올라오고 뭐 그런 거 본 적 있죠? 네. 그게 왜 땅속에 짓는 거다? 돌멩이들이. 돌멩이들이 많아서요. 무슨 말 알겠죠? 뭐 여하튼 그렇다. 그래서 납이라고 하는 게 고밀도 물질 중 그나마 싸기 때문에 방사선을 차폐하는 용도로 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엑스레이 찍으러 가본 적 있어요? 네. 뭐 엑스레이는 감마레이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방사선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엑스레이 역시 감마선보다 조금 약해서 방사선에 준하는 그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그래서 엑스레이 측정하러 가면 여러분들이 엑스레이 실험 장비 안에 들어가서 측정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걸 찍어주는 오퍼레이터 네. 분은 어떻게 해요? 방사선 뭐냐면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1년에 엑스레이 측정을 한 번 할까 말까잖아요. 네. 근데 그 오퍼레이터는 맨날 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오퍼레이터는 여러분을 안에 딱 넣어놓고 자 준비하세요 하고 오퍼레이션실로 들어간 다음에 옷을 입습니다. 무슨 옷 입어요? 방폭복. 돌멩이 옷. 납을 입어요. 오. 납을 입습니다. 납을 어떻게 입느냐? 옷이 있는데 그 옷과 옷 섬유 사이에 납판이 들어가 있는 옷이 있어요. 그래서 납판이 이렇게 그 납 패딩이 돼 있는 옷이 있어요. 그래서 가죽으로 된 튼튼한 섬유에 납판을 넣어서 입은 작업복이 있어요. 그걸 탁 입고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은 당연히 가볍겠어요? 엄청 무겁겠어요? 이게 묵직합니다. 알겠어요? 이게 막탁 묵직합니다. 그걸 딱 입고 오퍼레이션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 심중히 가야 돼요? 그래, 조심히 가세요. 그러면 납 중독으로 죽는 거 아니에요? 납 중독은 납을 먹어야 납 중독이 되죠. 납을 먹어야. 아우. 진짜요? 납을 그러면 그 오퍼레이션 하다가 배가 고픈데 좀 딱 뜯어먹고 막.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왜 납을 안 입어요? 예? 혹시 방사능이 공격할 수 있어요? 무겁잖아. 아니 기본적으로 생명이 있는 상식적 상황에서는 방사능이 없어요. 근데 쓸 수도 있잖아요. 해봉산 쏠 수도 있죠. 맞으면 죽는데 어차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래서 납을 입는 거예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근데 그런 걸 위해서 맨날 그 납댕이를 입고 말도 안 해 진짜. 자 어쨌건 anyway.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드디어 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방사능의 한 종류인 알파 입자가 여기서 이제 짜잔 튀어나온다고 치자. 그리고 이때 여기에 어떤 물질을 준비해요? 여러분 다 들어서 알겠죠? 금박을 준비하죠? 네. 그 금박에 요 알파선이 딱 닿은 다음에 자 그럼 여기 지울게요. 이제 방사선 얘기는 지울게요. 네. 자 지우자 슉슉슉슉. 그럼 여기서 이 금박에 맞은 알파선이 어딘가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어딘가로 갈 거 아니에요. 그걸 그래. 요런 식의 스크린을 준비하고 요 스크린으로부터 이 방사선의 튕겨나오는 알파 입자의 궤적을 추적해 보자는 얘기죠. 네. 이 스크린은 특별히 형광물질이 발려 있습니다. 그래서 형광물질을 딱 발라놓고 이때 만약에 알파선이 닿게 되면 요런 위치에서 반짝 이렇게 이제 시그널을 주게 돼 있어요. 네. 무슨 말 알겠죠? 그걸 이렇게 쫙 둘러싸 놓는 거죠. 됐죠? 네. 자, 에다 두 번째 이 Y 금박? 연성과 전성이 뛰어나서 Y 금박? 얇게 필 수가 있어요. 자, 사실은 금만 원자핵이 있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에 다 뭐가 있어요? 원자핵. 다 원자핵이 있죠. 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금 아니어도 실험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건 맞죠. 근데 왜 하필 금, 왜 하필 박, 한 겹으로 필 수. 있어요. 연성과 전성이 있대요. 부터 한 10분 쉬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충전. 생각에 전혀